이제 버나드 윌리엄스의 비판을 염두에 두고 벌어진 흥미로운 이야기를 시작해볼까요? 어느 날 매우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 마을의 이름은 파블로피아였고 사람들은 직업, 신념, 문화 등 각기 다른 배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마을에는 사람들에게 도덕적 결정을 내리는 재미있는 실험을 제안하는 철학자가 살고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세바스찬이었다. 세바스찬은 마을 주민들을 비밀의 장소로 초대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였을 때 그는 무대에 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친애하는 파블로피아 주민 여러분, 오늘 우리는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부터 무지의 베일이라는 상태에 들어가야 합니다. 자신의 지위나 역할, 배경을 모두 잊고 오로지 공정한 사회의 원칙을 설정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처음엔 흥미롭다는 반응을 보였지만 이 실험에 대해 좀 더 생각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민이라고 불리는 한 여성이 손을 들고 세바스찬에게 물었습니다. 세바스찬, 무지의 베일이라면 정말 우리가 모든 배경을 잊고 결정해야 하는 건가요? 그렇게 하면 우리는 누구인지 알 수 없잖아요. 세바스찬은 미소 지으며 답했습니다. 맞아요. 그게 이 실험의 핵심입니다. 그렇게 하면 더 공정한 결정을 내릴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또 다른 사람인 마리오는 고개를 저으며 말을 보탰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의 다양한 경험과 배경을 무시해야 하죠? 그런 것들이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리는데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지 않나요? 세바스찬은 잠시 고민한 듯 보였지만 고집스럽게 답했습니다. 그렇더라도 일단 한번 시도해보자고요. 결국 마을 사람들은 억지로 무지의 베일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더 이상 이전에 있던 위치나 배경을 모르는 채로 결정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결정을 내리기 시작하면서 그들은 공정성이라는 추상적인 개념에 의존해야 했습니다. 그렇지만 실험이 진행되는 동안 알 수 없는 혼란이 계속되었습니다. 어느 시점에 이르러 듀레니어라는 사람이 세바스찬을 향해 소리를 지르며 말했습니다. 이건 정말 공정한 결정이 아닌 것 같아요. 우리는 진짜로 누구인지 알아야 하고 우리 각자의 배경과 경험을 바탕으로 해야 진정한 공정성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자 마을의 원로인 아델린이 나서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레니어가 맞아요. 우리가 누구인지 아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는 그것이 우리가 어떤 배경과 경험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려주기 때문이에요. 이래야만 우리의 도덕적 결정이 더 현실적이고 의미 있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순간 마을 사람들은 버나드 윌리엄스의 비판이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그들은 세바스찬의 실험이 의미는 있지만 이상적인 가정에 기반한 결정이 현실, 세계에서 실제로 적용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실험을 중단하고 다시 자신들의 배경과 경험을 바탕으로 공정한 사회의 원칙을 토론하기로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긴 대화 끝에 각자의 배경과 경험을 통해 서로에게 더 나은 이해와 공감을 가지고 공정한 사회를 구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세바스찬조차도 자신의 실험이 불완전했음을 인정하며 마을 사람들에게 감사의 뜻을 표했습니다. 파블로피아 마을은 결국 다채로운 배경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결정을 통해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가는데 성공했습니다. 사람들은 버나드 윌리엄스의 비판이 무지의 베일을 넘어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맥락에서 윤리적 결정을 내리는 중요성을 일깨워준 것을 기억했습니다. 이렇게 모든 사람이 자신의 정체성과 배경을 포용하며 더 나은 공정성을 이루어가는 이야기였습니다. 파블로피아는 그 후로도 계속해서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서로를 이해하는 사회로 번영해 나갔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그날은 유난히도 비가 많이 내리는 날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바지 끝자락이 흠뻑 젖고 우산을 써도 얼굴에 부딪히는 빗방울 때문에 짜증이 절로 올라오던 그런 날이었죠. 그날 나는 지하철역 입구에서 한참 서 있었는데 비를 피할 곳이 없어 몹시 서둘러서 우산을 접고 지하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아주 슬픈 얼굴로 계단을 내려오는 한 중년 남자가 눈에 띄었습니다. 그는 축 처진 어깨와 젖은 코트를 걸치고 있었으며 얼굴에는 명백히 무거운 고민이 담겨 있었습니다. 나는 직업상 사람들의 표정과 몸짓을 주로 관찰하는데 이 남자의 경우는 유독 심각해 보였습니다. 가만히 지하철 안에서 그를 관찰하던 중 나도 모르게 다가가 질문을 던졌습니다. 무척 힘든 날이신가 봅니다. 무슨 일이 있나요? 그는 놀란 듯이 나를 쳐다보더니 잠시 머뭇거리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회사에서 큰 문제를 겪었어요.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이 있었는데
도중에 기술적인 문제로 중단됐고 상사는 저를 크게 질책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던 중에 이 비를 맞게 된 거죠. 정말 운이 없는 날입니다. 이야기를 들어주면서 다정하게 고개를 끄덕인 나는 마침 에픽테토스의 철학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옛 철학자가 한 사람이 있어요. 에픽테토스라고. 그는 통제할 수 있는 것과 통제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죠. 그는 고개를 갸웃하며 물었습니다. 통제할 수 있는 것과 통제할 수 없는 것이라니요? 나는 미소를 지으며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예를 들어보죠. 비가 내리는 것, 그리고 오늘 회사에서 있었던 기술적인 문제는 당신이 통제할 수 없는 일들이에요. 그러나 상사의 질책에 어떻게 반응할지, 그리고 비를 맞았다고 해서 그날 하루를 어떻게 보내느냐는 당신이 충분히 통제할 수 있는 것이요. 그는 생각에 잠겨있는 듯보였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일을 걱정하는 대신 내가 통제할 수 있는 부분에 집중해야 한다는 거군요. 맞아요. 비록 오늘 프레젠테이션이 잘 못됐다 하더라도 당신은 그것을 통해 무엇을 배울 수 있을지 생각해보고 다음에 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할지 계획할 수 있어요. 또 비를 맞은 건 어쩔 수 없지만 그 뒤에 몸을 따뜻하게 하고 좋은 책을 읽으며 마음을 달래는 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반쯤 미소를 지었습니다. 맞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고 나머지는 놓아버리는 것이 중요하겠네요. 그 후로 우리는 지하철에서 함께 대화를 나누며 각자의 이야기를 공유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얼굴에는 점점 희망과 결심이 떠오르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지하철에서 내릴 때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대화를 통해 정말 많은 것을 배운 것 같아요. 앞으로 더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노력할게요. 그날 이후로 나는 이 지하철에서 만난 남자와 연락을 주고받으며 그의 안부를 물었습니다. 그는 점점 더 자신감을 되찾고 문제를 해결하는 힘도 키워갔습니다. 그리고 몇 달 후 그는 나를 만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날 비 오는 지하철에서 당신과 얘기한 게 제 인생의 전환점이었어요. 이제 저는 제가 통제할 수 있는 일에만 집중하고 나머지는 흘러가는 대로 두려고 합니다. 정말 고마워요. 에픽테토스의 철학은 이렇게 한 사람의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강력한 힘을 가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 순간 비록 작은 도움일지라도 그가 스스로 삶을 더 나아지게 만들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할 수 있어 행복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한테 작은 마을에 살던 제롬이라는 남자가 있었다. 제롬은 항상 키스톤 큰 벽시계처럼 바쁘게 움직이며 일과 집안일을 하느라 정신이 없었다. 매일 아침 그의 눈이 떠지기 무섭게 커피를 한 잔 들이키고 생계를 위해 12시간 넘게 일하는 날이 일상이었다. 그래도 그는 밤이면 설레는 마음으로 무료한 삶을 깰 꿈을 꾸었다. 하루는 제롬이 출근길에 늘 다니던 길이 아닌 벌컹거리는 공원을 지나가기로 했다. 마을 그리오 정원으로 불리는 곳이었다. 그곳에서 그는 한 노인을 만났다. 노인은 크게 웃으며 제롬을 부르며 이렇게 말했다. 젊은이, 너 참 바쁘구나. 잠깐 멈춰서 나랑 차 한 잔 하면서 얘기 좀 나눠보지 않겠나? 제롬은 잠시 망설였지만 일이 조금 지루해진 참이었기 때문에 그 노인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그들은 정원의 조용한 구석 작은 파고라에 자리 잡았다. 노인은 차를 우려내며 자기를 에피쿠로스라고 소개했다. 혹시 에피쿠로스라는 이름 들어봤나? 내가 바로 그 사람이라네. 노인이 미소 지었다. 제롬은 눈을 휘둥그레 뜨고 깜짝 놀랐다. 설마 그 철학자인 에피쿠로스인가요? 노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이야기를 시작했다. 난 쾌락주의를 이야기했지.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내가 말한 쾌락주의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네. 진정한 쾌락은 단순한 감각적인 즐거움, 말 그대로의 쾌락이나 사치를 의미하는 게 아니야. 그것은 고통과 불안을 피하고 마음의 평정을 이루는 것이라네. 제롬은 가만히 앉아서 에피쿠로스의 말을 들으며 생각에 잠겼다. 노인은 차를 마시며 계속해서 이야기했다. 지적 쾌락과 정신적 평온이 가장 큰 쾌락이라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절제와 지혜야. 이런 덕목들이 있음으로써 우리는 진정한 행복에 도달할 수 있지. 제롬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신의 일상을 떠올렸다. 끊임없이 바쁜 삶,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 그리고 심지어는 자신의 가족과 제대로 시간을 보내지 못했던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갔다.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제롬은 조심스럽게 물었다. 에피쿠로스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내 일상의 모든 순간에서 고통과 불안을 줄일 방법을 찾아보게. 더불어 마음의 평온을 얻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생각해보게. 지금 일과 생활에 균형을 맞추지 않고서는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없을 걸세. 그날 이후로 제롬은 달라지기 시작했다.
매일 조금씩 시간을 내서 자신을 돌아보고 가족과의 시간을 늘며 마음의 평정을 추구했다. 그는 업무의 스트레스보다 마음의 평온을 우선시하기 시작했다. 몇 년이 지나도 제롬은 여전히 자신의 일을 사랑했고 여전히 바쁘게 살았다. 그러나 서두르거나 초조해하지 않았다. 더 이상 일상의 소소한 어려움에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마음속 깊이 에피쿠로스가 이야기한 지적쾌락과 정신적 평온의 가치를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제롬은 마지막으로 에피쿠로스를 다시 만나고 싶었지만 그리오 정원에서는 더 이상 그를 찾을 수 없었다. 그러나 제롬은 이미 충분히 배웠다. 에피쿠로스의 진정한 쾌락주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깨닫기 때문이다. 이 이야기가 바로 제롬이 그리오 정원에서 배운 쾌락주의의 비밀이었다. 삶이 변하지 않더라도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 새로운 평온이 자리 잡았다. 제롬은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이라 믿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네덜란드의 한 작은 마을에는 라파엘이라는 이름의 청년이 살고 있었어요. 그는 늘 고민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마을 사람들과는 달리 라파엘은 자연과 더 깊이 연결되어 있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는 언제나 나무, 바람, 물, 그리고 하늘과 대화를 나누는 것 같았죠. 하지만 이런 생각을 마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때마다 그들은 고개를 저으며 웃곤 했어요. 하루는 라파엘이 마을 끝자락의 작은 숲에 있는 오래된 나무 아래 앉아 책을 읽고 있었어요. 그 책은 바로 바리흐 스피노자가 쓴 철학서였죠. 스피노자의 이론 중 범실론에 대한 부분을 읽고 있던 라파엘은 마치 전기가 통하듯 머리가 맑아졌어요. 그는 자연과 신이 하나라는 이론에 너무나 공감했어요. 모든 존재가 신의 일부라는 생각은 라파엘이 느껴왔던 감정을 정확히 설명해 주었어요. 다음 날 라파엘은 이 흥미로운 발견을 마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는 마을 광장에 모인 사람들에게 자신의 경험과 스피노자의 이론을 들려주기 시작했죠. 여러분, 제가 어제 받은 영감을 나누고 싶습니다. 스피노자라는 철학자가 모든 존재와 자연이 하나의 신적 실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보는 나무, 흐르는 강물, 불어오는 바람조차도 바로 그 신의 한 부분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신적 실체의 일부라면 서로를 아끼고 자연을 소중히 다루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해야 할 일 아닐까요? 몇몇 사람들은 라파엘의 이야기 속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지만 마을의 현자인 바르코 할아버지는 깊은 관심을 보였어요. 그는 라파엘을 불러 한쪽으로 데려가서는 조용히 물었죠. 라파엘, 내가 말하는 이 범실론이 정말로 사실이라면 우리가 늘 기도하고 숭배해왔던 초월적인 신은 어디에 있는 것이지? 라파엘은 잠시 생각한 뒤 웃으며 말했어요. 할아버지, 우리가 기도하는 신은 바로 우리 주변의 모든 것에 있습니다. 자연의 모든 부분은 신이고 우리는 그것과 하나로 연결되어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자연을 소중히 여기고 서로 아끼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신앙이 아닐까요? 바르코 할아버지는 라파엘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깊이 생각에 잠겼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자연 속에서 신을 찾는 것이군. 아주 흥미롭고 놀라운 생각이구나. 그날 이후 마을 사람들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라파엘의 이야기에 귀 기울였던 이들은 자연과 신의 연결성을 이해하면서 더 조심스럽고 사랑 가득한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었죠. 나무를 베는 일이 있으면 곧바로 새로운 나무를 심었고 강물의 쓰레기를 버리는 일이 없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서로를 더욱 소중히 여기며 살아갔어요. 마을의 변화는 점점 더 큰 영향을 미쳤어요. 다른 마을에서도 라파엘의 이야기를 들으러 오는 사람들이 늘어났고 그들 역시 자연과 신이 관계를 새롭게 이해하게 되었죠. 라파엘은 더 이상 홀로 외롭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는 자신이 느꼈던 그 특별한 연결을 이제 마을 사람들과 함께 나눌 수 있었으니까요. 이 이야기는 스피노자의 범실론이 처음으로 대중 속에서 꽃피운 사례로 남게 되었고 후대 사람들은 자연과 연결된 신의 존재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신의 일부라는 사실을 깨달으며 하나 되어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는 메시지였죠.